네, 김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언제인지 살펴보니까 작년 네. 10월 말에 한번 진행했더라고요. 네. 그때 증시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때 나오셔서 또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올해 들어서 한 2월까지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한 2,100 몇까지 빠졌다가 빠르게 거의 한 2,500까지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살짝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현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출연했을 때 올 1분기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늦어도 2분기 초, 빠르면 이제 1분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상외로 빠르게 1월 초부터 그냥 강한 상승세가 와서 2월까지 이어졌는데요. 상승장이 올 거라는 그 근거가 이제 주가는 선반영된다. 뭐 이런 논지였거든요. 이게 올해 상승장의 이유가 작년에 급격한 기준금리로 인해서 작년에 급격한 기준금리 올린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를 좀 끌어내리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작년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올 거고 그 증상 그 효과가 이제 예를 들면 요번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도 결국 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니까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수치도 소비자 물가지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또는 피벗이라고 하죠. 인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예상된다면 증시는 먼저 반영돼서 기대감이 더 먼저 상승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상승자가 올 거라는 근거가 그거였어요. 선반영된다. 그 전례는 이제 과거에 2020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한 달 사이에 35% 급락을 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33만 명이었어요. 그 35% 급락할 때.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한 1.5배, 2배씩 막 급등을 할 때 한 1년 이상 올라가서 한 150% 정도 올랐을 때, 2021년 1, 2월 막 이때 그 확진자 수가 8,300만 명. 뭐 이 정도 됐는데 증시는 오히려 크게 올랐던 거죠.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 3월 달에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확진자가 많아서 급락한 게 아니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반영돼서 급락을 한 거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반등을 한 이유는 어차피 백신 나오고 잡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먼저 오른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작년의 급락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상승장이 예상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낮추거나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대감에 증시는 사실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이제 나스닥에 속해 있는 테크 업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연구 개발비도 투입해야 되고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많은 광고비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맥을 못 추고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보다 훨씬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대 또는 인하할지도 모른대 그 기대감에 나스닥 관련 종목이 훨씬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상승장이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올 하반기까지. 그게 또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실적 장세, 즉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감소를 하면은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작년 11월 중순인가에 이제 JP 모건 CEO나 시티그룹 CEO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들이 한 5명이 일제히 내년 1, 2분기에 막 S&P 500이 막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급락할 거라고 동시에 떠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또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일시에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시에 이런 말을 했으면 증시가 상승하더라. 근데 정말로 상승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SVB 사태 같은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이어진 것처럼 리퍼블릭 은행처럼 뭐 그런 일이 또 이어질 수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거죠, 이제.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올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SVB 사태가. 네. 올릴 수 없잖아요, 이제는요.
잘못하면 망가지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이슈만 갖고도 나스닥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요, 금융 비용이. 그러면 그 기대만 갖고도 나스닥은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이 예를 들면 SVB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금리에 민감해서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나스닥에 상장된 그 기업들은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에 증시 항상 선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파월이 이번에 이제 FOMC, 3월 네. FOMC에서 뭐 25bp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끝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주죠. 22일 뭐 FOMC 이번에 FOMC에서 이제 25bp 0.25%포인트 인상하는 거, 이 확률이 한 60-70% 정도 되고, 심지어 동결 확률도 한 20-30%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결이 되든 0.25% 올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강하게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이제 6월쯤 되면 피보수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는 하락할 이유는 없죠. 이제는 상승밖에 안 남은 거죠. 아니면 좀 그게 좀 불안하면 좀 횡보하거나, 오르 내리면서 좀 횡보하다가 그게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상승을 하거나 지금부터 상승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동안 증시는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요. 상승하기 시작하면 작년에 충분히 이제 그 우리 기름을 뺐다 그러잖아요. 양털깎이. 좀 이렇게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상태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 문제겠지만 정고점도 회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는요 달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미국의 달러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데 달러 패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 이유는 이제 한 나라라도 더 많은 사람이 달러를 쓰면 쓸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누리는 그 시놉리티 효과를 무한대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거라고요. 근데 이가 뭐 한 50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과거 경험으로 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30년 전에도 그렇고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우지수는 1900년도부터 계속 상승만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뭐 조정도 받고 폭락도 하고 뭐 이런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상승했듯이 뭐 직전 고점 돌파는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달러 세상에 사는 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섹터 관점에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슈긴 한데 약간 좀 반도체가 연초에는 좀 분위기가 살짝 좋았다가 최근엔 약간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약간 좀 횡보하거나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국내 그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는요, 그 미국 뭐 반도체 그 지원법 독소 조항 뭐 이런 거하고는 별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4분기 글로벌 이제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삼성전자가 한 25% 하락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업계 1인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매출이 이제 34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한 19.1%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31%에서 한 34% 정도로 늘었다고 해요. D램 점유율도 전분기 대비 한 4.4%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전분기 대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게, 감소한 것이 이제 증시 하락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막 시스템 반도체에 목매달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D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스라든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 쪽으로 가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한 6위 정도 랭크에 돼 있었거든요. 그 지금만 해도 그 파운드리사 TSMC보다 매출액이 현저히 작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월등히 커요. 당연히 크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간장하는 반도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어떤 운영이라든지 작동이라든지 뭐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한 300조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위를 탈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가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좀 내렸다면 1월 달부터 막 반도체가 막 급등했잖아요. 1월 4일부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포기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1월 네. 초에.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반도체가 막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다가 또 한동안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최근 이제 반도체가 또 다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반도체 칩 관련된 법안이 이제 여야 합의로 인해서 통과되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달 30일까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는 한 이번 달 말 다음 주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좀 예외예요. 좀 띄어서 설명해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에 외국인 자금이 순 매수를 하면 삼성전자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니까 얘를 제일 먼저 매수를 하고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순 매도한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5만 원을 깨지는 게 위태위태했잖아요. 외국인 순매도가 2년간 이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시약 얘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상을 멈춘다고 베이비 스텝 한다니까 얘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 약세인 거죠. 달러 약세면 원화 강세면 환율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SVB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게 생겼어요. 뭐 이번에 베이비 스텝이라도 다음에는 동결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그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로 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살 거라는 거죠. 반도체 업황과 별도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반도체 관련된 거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통과 기대감에 3월 30일까지는 강세를 유지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이상 지나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관련돼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좀 한동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기업이기 이전에 약간 이머징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약간 환율이 뭔가 약세 쪽으로 가는 그런 매크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 낮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외국이 계속 순매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수급 관점에서 매크로 이슈와 결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는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깨알 같은 또 이렇게 팁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여기가 사실 한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 네. 들어서도 역시나 주도주 역할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유럽연합이요, 2035년부터 이제 모든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이제 법안을 2월 25일 날 승인을 했어요. 이제 몇몇 국가들은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EU 내 27개국 전체가 적용되는 거고요.
따라서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원료로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 유럽에 있는 그 이름 있는 자동차 공장들도 2023년부터는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대차도 이제 작년인가 2, 3년 전에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더 빠르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테슬라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 가격을 미국에서 20%, 중국이나 유럽에서 10%에서 20% 사이 인하를 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저점 대비 100%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가격 결정권을 테슬라가 가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테슬라 가격이 차값을 20% 낮춘다면 내연기관 차를 살 사람이 당연히 테슬라 차를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는 유지비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유지비가 제가 쉽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데 와셔액비만 들면 된다는 게 와셔액비만 다른 거 들 게 없다는 거지. 뭐 엔진 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갈 게 없으니까. 부품도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이 2만 개 이상이라는데 얘는 뭐 1,800개인가 밖에 안 되니까 훨씬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가 그렇게 강세를 계속 보일 거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앞으로도 쭉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에코프로가 저점 대비 한 3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역시 저점 대비 한 100% 이상 올랐어요. 양극재 대표적인 업체인 LNF도 테슬라의 납품 뭐 이런 계약하고 관련돼서 한 60% 이상 급등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갖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왜냐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증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중에 알려진 소문단 종목을 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소문단 종목은 이미 저점 대비 100%, 200% 올랐을 가능성이 많고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뭐 2030년, 35년 이후로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안 한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테슬라 뭐 배터리 가격이 인하할 거라 뭐 이런 뉴스밖에 안 나오면 그렇게 되면 거기다 대고 기관이나 외국인 또 세력들도 막말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네들도 팔아야지 이게 저게 되는 거거든요. 이익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밋빛 뉴스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그런 포인트가 돼서 지금 매수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아쉬워하냐면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갈까봐. 그렇죠. 그게 가장 무섭죠. 근데 샀는데 떨어질까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내게 아닌 거야. 그건 기다렸다가 산다면 언제 사야 되냐면 좀 충분히 눌림이 나와서 지금 상태 같으면 이제 하락을 해서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안정을 찾아서 다시 재차 상승할 때 그때 다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봐야 되는 2차 전지 주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차트를 유심히 봤는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많이 급등한 건 좀 빼고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상승할 만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LNF. LNF가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는 한 60%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그 전체 흐름에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조정받은 눌림받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에 최근 이제 악재가 나오고 뭐 에코프로 압수수색인가? 뭐 이런 이슈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기 참 좋을 타임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네. 제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 다녔거든요. 네. 그 친구가 나한테 삼성전자 자기는 9만 원 오면 사고 12만 원 되면 판다는 거야.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날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간 거야. 네. 그래서 바보 되죠, 바보. 그런데 이 종목이 최고 280만 원까지 갔다가 250만 원 내려왔을 때 액면분할해서 5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얘가 9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액면분할 안 한 가격으로 450만 원 이상 올라갔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사면 얘가 얼마큼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90년대 SK텔레콤이 600만 원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핸드폰 다 들고 다니게 되고 통신이 막 일반화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450만 원짜리 간 거는 뭐 지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엮인 것처럼 지금 전기차가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뭐 중국의 CATL이 지금 세계 점유율 1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판매량은 1위일지 모르지만 한 68% 정도가 중국 내 판매예요. 그렇죠. 중국은 원래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을 주고 막 키웠어요. 중국을 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가 시장 양분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좀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면 중국 시장을 뺀 세계 1위라면 결국은 한 10년, 20년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옛날 삼성전자처럼 450만 원 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게 저의 그 조심스러운. 저는 이제 우리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모으면 어차피 전기차로 판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결국은 많이 상승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LNF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매수하기 좋을 때다. 한 번에 사기보다는 이제 분할로 나눠서 사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가 사실 뭐 이건 누구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릴 수 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가 다 전자기차로 네. 바뀌어지는 건 당연하니까. 그렇죠. 그 뭐 누구든지 아는 얘기인데 이제 뭐 실행에 옮기냐 못 옮기냐 뭐 이런 건데 또 여기서 많이 오른 에코프로는 에코프레임 추격 매수는 좀 안 하길 부탁드립니다. 뭐 각자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전기차 말씀하시고 2차 전지 말씀하시면서 테슬라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 뭐 저점 대비 2배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고점 대비는 여전히 약간 좀 절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테슬라가요 1월 달에 자동차 가격 20% 인하를 했어요. 중국에는 뭐 10몇 프로 하고 유럽도 한 10몇 프로 인하해서 한 10에서 20% 인하를 했는데 이거는 가격 결정권을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또 대단한 일인 거죠. 가격 결정을 갖다는 건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그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전기차 업체 중에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다른 업체의 전기차보다 테슬라 전기차가 월등히 가격이 싼데 20% 낮췄으니까 내연기관 차량에 비하면 더 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테슬라 차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그 있잖아요. 그게 월 구독료를 내면 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구독료를 내면 자율주행을 자기가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일시납으로 낼 수도 있는데 15,000달러인가. 월 구독료만 내는 자율주행 차가 판매되면 나중에 옛날 애플페이 이런 것처럼 매달 월 현금이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경쟁력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치킨 게임이 또 생각이 나요. 2000년 초에 아마존하고 이베이하고 유통업체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 이베이는 시장에서 소멸되고 아마존이 세계 승자가 돼서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일어나서 메모리 반도체.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막 항해법칙 그래가지고 막 기술을 막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을 해서 반도체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웬만한 반도체 업체들이 다 폐업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하면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삼성전자가. 아이폰도 2008년인가 아이폰 가격을 한순간에 20% 낮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주가는 순간적으로 내렸지만 지금 그 뒤로 뭐 경쟁업체 다 죽었잖아요. 모토로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다. 겨우 맞서줄 수 있는 그 회사가 삼성전자 갤럭시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는 거지. 가격을 낮추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지. 다 죽게 그냥. 근데 테슬라가 가격 결정권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익률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아요.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가 이제 5년간 평균 이익률이 3.8%고 그다음에 GM이 5년간 평균이 3.7% 정도, 폭스바겐이 이제 4.9% 정도라면 도요타는 이제 좀 높다고 하는데 5년간 평균 이익률이 7.7%인데 테슬라는
2022년 1분기 이익률이 17%예요.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다른 데보다 거의 한 3-4배 정도 높네요. 네. 높은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광고비를 안 써요. 테슬라는 광고가 없어. 광고비 빵원. 일론 머스크 자체가 광고 모델이야. 아, 그래서 트위터를 약간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근데 좀 소원해질 것 같으면 사고도 한번 쳐. 어그로를 끄는 거죠. 블랙 마케팅이네요. 그렇지. 광고비가 안 들고, 그 다음에 딜러가 없어요. 누구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차를 집 앞까지 배달해줘. 그러니까, 이제 포드 자동차는 한 대 팔면, 한 대당 광고비가 한 $468 정도 되나 봐요. 뭐 2, 3년 전 기준인데. 네. 도요타는 $454 정도 되고, GM은 $394 정도 되고, 크라이슬러는 한 $660 정도 되는데, 광고비가, 테슬라는 빵원인 거지, 빵원. 근데 이제 연구개발비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광고비 안 쓰고 그걸 다 연구개발비로 또 쏟아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니까. 이제 연간으로 한번 봤더니만, 이게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이제 연간 각 주요 자동차 회사들 연간 광고비가 테슬라는 빵원이라 했죠. 광고 안 하니까 아예.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1년에 한 6조 8천억 원 정도 광고비를 쓴다고 해요.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도요타는 5조 1천억 원, GM은 3조 9,600억 원 정도 쓰고, 포드는 3조 7천억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광고비가 0원이라는 게. 이것만 갖고도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데 자동차도 다른 데는 공정이 쪼개져 있잖아요. 테슬라는 가급적이면 프레임을 찍어내잖아. 공정을 단순화했어. 공정을 단순화했고,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라 그래서 일정한 규모 안에서 부품부터 들어가면 나올 때 완성차가 나오는 거야. 다른 데 이동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어떤 공장 안에서, 기가 팩토리 공장 안에서 완성차까지 나오는 그런 공정의 획기적인 공정. 그 다음에 부품 자체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 작년에 생산 단가도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는 지금 잠시 조정받고 있는데, 이 가격은 뭐, 굉장히 싼 가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한다고 해요. 2천만 대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작년에 137만 대 딜리버리 팔았어요. 맞아요. 네. 그럼 2천만 대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거 8배 정도 남았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아직 걔는 만들면 웬만하면 다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작년에 가격 낮추고 이럴 때는 가격 낮춘 거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테슬라 주문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낮추니까 그걸 다 복구를 했잖아요. 가격을 낮춰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그 만들면 팔리는데 미처 다 만들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멕시코 공장 짓는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도 공장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량만 늘린다면 당연히 판매량은 뭐 2천만 대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테슬라 주가가 뭐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투자자 데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모델 2. 맞아요. 저가형 모델. 공개 안 했거든, 이거. 맞아요. 말 안 하고 지나갔거든. 왜 말 안 했냐, 막 이렇게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그걸 말을 해버리면 이가 언제 출시된다 기한을 두고 설명을 하면 기존 차량이 안 팔릴 거라는 거지. 2만 달러대 차가 나오는데 막 4만 달러, 6만 달러짜리 차를 판매량이 줄 거잖아요. 물론 그 차를 살 사람은 타겠지만 2만 달러짜리 차가 없어서 4만 달러짜리 차를 모델 3를 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모델 2가 한 2, 3년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테슬라 속내를 일론 머스크 속내를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발표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가 2천만 대 생산 뭐 이렇게 캐파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고온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실천이 되는지 잘 지켜본다면 네. 방금 뭐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네. 그 가능성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의 M&A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 로봇주가 엄청 핫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 상황에서 혹시 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로봇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1월 달에 1월 2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자 배송 유상 증자로 한 589억 원어치를 샀어요. 한 주당 가격을 34,000원으로. 이게 알려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그 관련 종목인 뭐 로보티즈도 막 같이 급등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3월 15일 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한 10만 원 넘었는데도 34,000원에 다시 한 91만 주 정도 또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77억 원 정도 추가 매입해서 뭐 뉴스 기사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뭐 2천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걸로 수익을 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많이 올랐어요. 얘가 한 1월 초 대비, 1월 2일 대비 한 300% 이상 오르고 나서 이제 로보티즈가 로보티즈가 이제 그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이제 구동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련이 없지 않으니까 얘가 한 80% 상승했어요, 로보티즈가요. 그리고 이제 청소기 주로 만들어 팔고 이제 서빙하는 거 주로 만들어 파는 유진 로봇이 또 이제 또 많이 올랐어요. 덩달아 오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지지부진하고 로보라든지 이렇게 너무 저가 주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로봇 관련주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제가 이제 새로 차트책을 하나 조만간에 출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내용에 주가의 생로병사.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약간 빌어서 설명을 한다면 주가는 도입부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가열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다는 거야. 그건 제가 그냥 그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처음에 주가가 처음 관심을 갖고 도입하다 상승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주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상승할 수 없으니까 조정을 눌림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기 재차 성숙기를 가지면 성숙기 때 좀 많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성숙기에 또 주가가 한 100% 이렇게까지 오르면 그 다음에 또 눌림을 받고 물량 소화하고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받다가 가열기라 해서 막 온갖 장미표 뉴스가 나오면 폭등을 하는 거죠, 주가가. 지금 그 폭등 상태예요, 얘가. 로봇 관련 주가. 그 3월 15일 그 장내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에 막 폭등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분열기가 와야 되거든요. 주가가 영원히 상승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상단 그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오버슈팅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산다는 이유로. 그러면 온갖 로봇 관련주들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다가 개인들이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 기관이나 그 세력들은 차익실을 한다는 거죠. 그 주가는 서서히 빠지는 거죠. 뭐 삼성전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과거 2020년 11월 달에 막 동학개미 그 사건으로 막 얘가 6만 원에서 갑자기 9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고 서서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로봇 관련주도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이 뭐 아시다시피 다가올 미래는 맞긴 맞으나 맞죠, 예. 너무나 지금 선반영해서 예. 아직 뭐 사실 제대로 실적내는 기업은 없는데 예, 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좀 주의할 때다. 그것도 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한다면 그때는 뭐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열기 또는 분열기 상태까지 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버금가는 또 섹터가 있습니다. 뭐 AI죠, 바로. 예. GPT 하면서 최근에 뭐 GPT-4까지 출시가 예. 돼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예. 약간 좀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좀 진짜 수혜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출시되면서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가 난리 났잖아요, 시장에. 맞아요, 네. 얘가 뭐 정말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인간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고 논문을 써도 인간이 쓴 것보다 훨씬 논문도 잘 쓰고 보고서도 잘 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면 뭐 의사 자격증도 패스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패스하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요 포털이나 플랫폼 관련 업체에서 그걸 선점하려고 너도나도 지금 막 피 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이런 것들이 평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그 손석희가 진행하던 퀴즈 대회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에 지식인 찬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막히면 딱 한 번에 한해서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이용해서 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그게 기발한 마케팅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네이버가 원래 지식인 때문에 확 떴잖아요. 맞아요. 포털로. 지식이 처음이었죠. 지식인.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제 워낙 넓게 그다음에 심플하게 검색 창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고도 없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검색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이제 챗 GPT 이런 쪽으로. 그래서 막 너도나도 이제 난리인데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에서 GPT-4 모델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냈다고 하거든요. 얘는 뭐 이미 인간 수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AI 서비스에서 챗 유로 구독 서비스 출시 3일 만에 100만을 달성했다 그래서 또 관련주가 막 시장이 한껏 시끄러웠던 것 같고요. 그 벌써 몇 주 전입니다, 벌써.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거대 테크 기업에서도 AI 경쟁에 선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걸 뺏기게 생기니까 포털을 뺏기게 생기니까 판도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싸움의 최종 승자는 엔비디아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고성능의 GPU, 칩이 필요한데 그게 엔비디아만 설계하고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칩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엔비디아 관심이 집중되면서 얼마 전에 막 하루 만에 14% 급등한 적도 있었어요. 증시는 나쁜데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칩 하나가 그 A100이라는 칩이 $10,000야. 칩 하나가 1,000만 원.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비싸네요, 진짜. 예. 그래서 막 그 AI 경쟁을 주도하는 그 $10,000짜리 칩이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포털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더 고성능,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긁어 모아서 그거를 빠른 시간에 재해석해서 정리해서 짠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그 개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칩을 8개를 붙인다든지, 뭐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DGX A100이라는 이 시스템은 필요한 칩과 함께 제공되는데 $200,000짜리랍니다. 이 칩이. 2억 원. 근데 이걸 여기저기 다 사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거야. 이제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지만은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국에도 다 이런 포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막 상승하고 있으니까 추격 매도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또 이 분위기가 또 식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얘가 또 눌림을 받고 좀 차익성 물량 나오면 좀 조정받을 때 그때 여기 제가 쓴 책에 그 워렌 버핏을 꿈꾸며 그 주식 투자 실전편에 거기에 미래 크게 10배 이상 상승할 업종에 엔비디아도 있었고 테슬라도 있었어요. 곧 엔비디아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이제 뭐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간 추격 매수는 금물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그런데 나는 이제 매달 예를 들면 월급을 타서 뭐 한 10만 원씩 또는 20만 원씩 또는 30만 원씩 살 거야 돼. 그러면 지금 주가 안 따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분할로 살 거니까 그 사람은. 나는 매달 엔비디아를 한 2주씩 살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급등한다고 눌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사는 거죠.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고. 뭐 그렇게 사는 거고. 단지 이제 좀 한 번에 두세 번에 나눠서 사실 분은 좀 기다렸다가 21평선 깨지면 또는 61평선 깨지면 그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네. 이 반도체 기반으로 특히 GPU 네.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결국에는 이 주식이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엔비디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뭐 2차 전지 로봇 AI 진짜 시장에서 정말 화끈한 주도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에 과연 어떤 주식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표님의 견해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는 계속 얘기했던 게 1월 초부터 얘기했던 게 사실 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올 3, 4월이 되면 식량난이 일어날 거다는 거지. 식량난이요? 네, 식량난. 작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제때 파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게 올해 나타나는 거지. 작년에 파종을 못하고 가을에도 파종을 못하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유럽의 빵이라고 불리는 곡창 지역이잖아요. 걔가 땅이 시커매서 비료를 안 쳐도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 때문에 밭에 지뢰가 파묻혀 있으니까 제때 이제 수확을 못하고 그러면 식량난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한 3, 4월쯤 되면 이제 식량이 이슈가 되면 그때 이슈가 된다면 식량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할 것 같고요. 지금 비료 관련주 KG 케미칼이 지지난주가 상한가 갔다가 눌림받고 또 다시 재차 상승 중에 있어요. 그럼 이제 식량 관련주들 같으면 이제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비료 관련주가 KG 케미칼이라든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KG 케미칼은 급등했는데 남해화학은 아직 급등 안 했어요. 그러면 식량난이 대두되면 KG 케미칼이 가면 남해화학도 따라가겠죠. 그런 관심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관련주, 뭐 한일사료라든지 뭐 우성사료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이렇게 네. 곡물 수입 수출하는 뭐 그런 관련주도 관련주로 좀 좋은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관련주. 아, 농기계. 요즘 농기계 관련주가 이제 뭐 자율주행 농기계 뭐 이래 가지고 뭐 맞아요. 대동이라든지 뭐 말들이 TYM이라든지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농기계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지면 3, 4월 달 되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작년 하반기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내년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을 때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12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그거 때문에 뭐 폭락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 근데 이럴 때 2차 전지 관련주가 같이 꼬꾸라졌는데 이때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실제로 저희는 이제 1월 달부터 LNF하고 에코프로비엔 1월 달부터 수강생한테 매매 훈련할 때 사장에서 수익 한 100% 이상 수익 난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식량난 네. 관점에서 또 비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농기계 등 이런 관련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저점에서 일단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은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은 아직도 뭐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싼 종목 중에서 혹시 눈여겨보는 그런 섹터나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얘가요, 3월 초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제 경영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이제, 아까 뭐하고 같이 관련을 지었냐면, 기준금리하고 같이 관련을 지어야 돼, 금리하고. 아, 금리랑요? 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할 때는,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 그, 금융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 조선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못 가요. 금융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니까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수익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근데 이게 상승을 멈추고 인하한다고 치면은 걔들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낮아진다면 동결 또는 인하한다면 그동안 금융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핍박받던 종목들, 조선이라든지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뭐 조만간에 한번 수급을 돌리면서, 그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단계 좀 한파동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조선주도 다 저거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 대출 받아서 짓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뭐 그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같으면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이 좀 매수하기에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약간 매크로 이슈 관점에서 이 예. 금리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이쪽에서 약간 투자 심리 센터가 그렇죠. 살아날 수가 있다. 예, 이게 당연히 저것 때문에 내렸으니까 그 금리 때문에 내렸다면 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인하될 조짐이 보인다면 얘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간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볼만한 기업들 소개시켜 주셨는데 만약에 1억이 있다면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예, 이거는 뭐 순전 정말 개인차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은 백인백색 각양각색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파는데 어떤 사람은 고점에서 사기도 하고 저점에서 어떤 사람은 파는데 어떤 사람은 또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그냥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에게 1억 원이 있다. 그렇다면 절반 반씩 쪼갤 것 같아요. 절반은 미국 주식, 절반은 국내 주식. 이제 미국 주식이라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QQQ 들어보셨죠? 네. 예, 그 QQQ 이렇게 세 개를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한다면 나스닥이 먼저 상승을 많이 할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그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인 QQQ를 살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국내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관련주 중에 KG케미칼은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남해학을 산다든지 또는 3분의 1은 셀트리온 또 3분의 1은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막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참고로 하셔서 투자하실 거예요. 예. 100% 똑같이 뭐 복제하고 예. 계신 분도 안 계시고 예. 다 자기 주관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또 조회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예. 뭐 오늘 영상이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혼자 이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면 이제 여의도에 있는 월해증권 학원에 좀 방문하시면 제가 차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무료로 성심성의껏 제가 조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창에서 월해증권 학원이라고 치면 됩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뭐 대표님 저희가 두 번째 모시긴 하지만은 네. 확실히 명확한 근거와 예. 그렇죠? 또 명확한 인사이트 제공해주고 계신데 또 이런 얘기 듣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웅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